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운세를 맞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통 명리학, 음양오행의 흐름 속에서 띠가 가진 인생의 리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운명은 100%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각자 태어난 해의 기운을 바탕으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 선택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속도가 다릅니다. 오늘 얘기할 2026년 띠별 운세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명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띠가 가진 본성과 2026년 지금 시기에 필요한 태도를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의 유래. 사주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약 3000년 전 중국 은나라 시대부터 천문과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며 시작된 동양 철학의 정수입니다. 하늘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해와 달의 순환 속에서 선조들은 우주의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사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주란 태어난 연월일시 4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각 기둥은 천간과 지지 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총 8글자가 한 사람의 운명을 담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 8글자의 균형과 조화를 읽어냅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기운이 서로 돕고 제약하며 한 사람의 성정과 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나무는 불을 생하고, 불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또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이것이 상생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무는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불을 극하고, 불은 새를 극하고, 새는 나무를 극합니다. 이것이 상극의 원리입니다. 이 생과 극의 흐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띠는 이 사주 중에서도 연주, 즉 태어난 해의 지지에 해당합니다. 띠는 당신의 전부가 아니지만 당신을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띠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띠는 태어난 해의 지지이며 그 안에는 오행, 계절,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지지는 각각 1년 12달, 하루 12세진과도 연결되어 시간의 흐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순환하는 질서입니다. 같은 띠라도 사주 전체는 모두 다르지만 띠는 그 사람의 기본 기질, 즉 인생의 기본 온도를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근본적인 성향이 띠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에 각 띠마다 받는 영향도 다릅니다. 불과 어울리는 띠는 기운을 받아 상승하고 불과 부딪히는 띠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각 띠가 가진 기질과 2026년에 주의해야 할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쥐띠는 지지로는 자에 해당합니다.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 수입니다.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 그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쥐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쥐띠는 본능적으로 빠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예민하고 상황을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좁은 틈새로도 빠져나갈 줄 압니다. 생존 본능이 강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일 때 마음이 편한 띠입니다. 정체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음 기회를 찾아 움직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2026년 올해 GT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선택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는 판단입니다. 물의 기운은 본래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고이며 깊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흐르면 얕아지고 천천히 흐를 때 깊어집니다. 금전에서도 관계에서도 급하게 결정하면 새고 천천히 살피면 남습니다. 특히 올해는 큰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해입니다. 올해 GT에게 중요한 건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모이면 강해집니다. 나누는 순간 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소띠. 소띠는 축의 기운을 가집니다. 오행으로는 토입니다. 축시 새벽 1시부터 3시. 밤이 가장 깊고 차가운 시간, 그러나 봄을 준비하는 흙의 기운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소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소띠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말이 적고 묵묵히 책임을 짊어집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고 맡은 바를 저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고 빠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띠는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견뎌온 띠입니다. 땅처럼 묵묵히, 산처럼 무겁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버텨왔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도 끝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토의 기운도 때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쌓이고 쌓인 것들이 오히려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품으면 무거워지고 너무 오래 쌓이면 굳어버립니다. 2026년 지금 시기에 소띠는 더 참아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래 끌어온 관계, 이미 마음이 떠난 일, 의무처럼 붙잡고 있던 감정들. 이제는 무겁게 짊어진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토의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소띠의 진짜 힘은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를 알고 멈추는 데 있습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인의 기운, 목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인시 새벽 3시부터 5시. 밤이 물러가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호랑이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호랑이띠는 추진력이 강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않고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섭니다. 봄의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듯 호랑이띠는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길을 열어갑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라도 싸우고 외로워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앞장서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먼저 나섭니다. 하지만 나무도 바람을 이기려 하면 부러집니다.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며 견디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그러나 2026년 지금 시기에 호랑이 뛰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 번쯤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혼자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멈춰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올해는 싸워서 얻는 시기가 아니라 조정해서 지키는 시기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해입니다. 호랑이띠의 진짜 힘은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묘의 기운, 부드러운 목의 흐름입니다. 묘시 새벽 5시부터 7시.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모든 것이 생기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토끼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토끼띠는 관계에 민감합니다. 말보다 분위기를 읽고
사람의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깊이 남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관계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오래 아파합니다. 토끼띠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불편함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2026년 지금 시기에 토끼띠에게 중요한 건 착한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릅니다. 선을 그을수록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를 존중할 때 단단해집니다. 거리가 있어야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토끼띠의 진짜 힘은 모두를 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용띠. 용띠는 진의 기운, 토 속에 여러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진시 아침 7시부터 9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 활동과 생산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용띠는 이 시간에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용띠는 태생적으로 기대를 받는 띠입니다. 주변에서 큰 그릇으로 보고 무언가를 해낼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용띠는 큰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냅니다. 그래서 용띠 스스로도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진토는 수기를 머금은 흙입니다. 봄의 습한 흙처럼 많은 것을 품고 키워낼 수 있는 기운이지만 너무 많이 품으면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2026년 올해는 모든 것을 짊어질 시기가 아닙니다. 혼자 다 해내려 하지 마세요. 내려놓을수록 운이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띠의 진짜 힘은 혼자 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뱀띠. 뱀띠는 사의 기운 불 속의 지혜입니다. 사시 오전 9시부터 11시. 해가 높이 떠오르고 기운이 왕성한 시간,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뱀띠는 이 시간에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뱀띠는 말이 적어도 속은 깊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찰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표면이 아닌 본질을 봅니다.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의도까지 파악합니다. 뱀띠는 직관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예리합니다. 복잡한 상황도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잡아냅니다. 지혜롭고 신중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계획은 완벽한데 실행은 미루게 됩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불의 기운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고여 있으면 꺼지고 흐르지 않으면 식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 지금 시기에 뱀띠는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움직일수록 풀립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움직이면 답이 나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정체된 운을 깨웁니다. 뱀띠의 진짜 힘은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띠.
말띠는 5의 기운 강한 불입니다. 옷이 낮 11시부터 오후 1시.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말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말띠는 자유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것을 싫어하고 정해진 틀 안에 갇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속도가 붙을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곳으로 달려갈 때 행복합니다. 말띠는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며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합니다.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꾸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깊이 파고들기보다 넓게 후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은 빠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금방 관심이 옮겨갑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본띠해를 맞은 말띠는 더욱 강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이며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태웁니다. 지금은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멈춰서 방향을 확인할 때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어가는 선택이 다음 도약을 만듭니다. 말띠의 진짜 힘은 계속 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때 멈추는 데 있습니다. 양띠. 양띠는 미의 기운 부드러운 토입니다. 미시 오후 1시부터 3시. 한낮의 더위가 지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양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양띠는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고 누군가 필요로 하면 자신을 내어줍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밀립니다. 내가 참으면 되고 내가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편하면 나도 괜찮다고 여기며 내 불편함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미토는 건조한 여름의 흙입니다. 많은 것을 주고도 정작 자신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남을 위해 물을 주다가 자신은 말라버립니다. 양띠는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습니다. 2026년 지금 시기에 양띠에게 필요한 건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이 먼저 쓰고 남을 돕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운도 따라옵니다. 양띠의 진짜 힘은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신의 기운 금의 시작입니다. 신시 오후 3시부터 5시. 오후가 깊어지고 하루의 일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원숭이띠는 이 시간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원숭이띠는 재능이 많습니다. 머리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으며 새로운 것을 빨리 배웁니다.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하고 실제로 대부분 잘 해냅니다. 말도 재치 있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읽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이 많아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컷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의 기운은 날카롭게 깎고 다듬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흩어지면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2026년 올해는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를 깊게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집중이 곧 운입니다. 원숭이띠의 진짜 힘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닭띠. 닭띠는 유의 기운 정제된 금입니다. 유시 오후 5시부터 7시. 해가 지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결산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닭띠는 이 시간에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닭띠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충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을 맡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남들이 놓친 디테일까지 챙깁니다. 시간 약속도 철저하고 계획도 치밀합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불편해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제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하고 날카롭지만 너무 굳으면 부러집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도 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올해는 완벽을 내려놓을수록 관계와 일이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70%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닭띠의 진짜 힘은 완벽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 개띠. 개띠는 술의 기운, 의리와 책임의 토입니다. 술시 저녁 7시부터 9시. 하루의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개띠는 이 시간에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개띠는 충성심이 강합니다. 한 번 내 사람으로 여기면 끝까지 지키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이 강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의 일에도 내 일처럼 나서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정이 많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띠는 남을 지키다 자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 편을 챙기느라 정작 나는 뒤로 밀립니다. 남들 걱정하느라 내 걱정은 하지 못하고 남들 챙기느라 나는 지쳐갑니다. 술토는 건조한 가을의 흙입니다. 많은 것을 품고 지키지만 정작 자신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남에게 물을 주다가 자신은 말라버립니다. 2026년 지금은 내 편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지켜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개띠의 진짜 힘은 모두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데 있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해의 기운 깊은 물의 흐름입니다. 해시 밤 9시부터 11시. 하루가 끝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돼지띠는 이 시간에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돼지띠는 사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넓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쉽게 용서합니다. 복이 많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런 너그러운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도 따르지만 상처도 받기 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순수함을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경계심이 없어서 속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믿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해수는 깊고 고요한 물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지만 때로는 그 깊이 때문에 상처도 깊이 새겨집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래 아프고 한 번 배신당하면 오래 기억합니다. 돼지띠는 남을 의심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를 믿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2026년 올해는 믿되 맡기지는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선은 분명히 하되 마음은 부드럽게 가져가면 운이 지켜줍니다. 돼지띠의 진짜 힘은 모두를 믿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분별하며 믿는 데 있습니다. 띠는 당신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운명은 고정된 답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지도입니다. 사주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질을 알려줄 뿐,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흐름을 아는 것은 흐름에 휩쓸리라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물의 흐름을 알면 배를 띄울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을 알면 돛을 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그 흐름을 읽는 학문입니다. 다음은 역사에 나온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시대 태종 이세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황궁에 유명한 명리학자가 찾아왔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사주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짐의 사주를 보고 무엇이 보이는가? 명리학자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사주는 천하를 얻을 사주이나 동시에 형제의 피를 보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 끝에 왕위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은 평생 이 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명리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주는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덕은 사람이 쌓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백성을 위해 선정을 펼치신다면 그 공덕이 업보를 씻을 것입니다. 이후 태종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를 펼친 황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간신을 멀리하고 현인을 가까이 하는 정치로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주는 타고난 운명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난한 선비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식은 뛰어났지만 과거에 계속 낙방했고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인은 매일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배를 골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제 사주를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관상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님, 이 사주는 재물운이 넘칩니다. 큰 부자가 될 사주입니다. 선비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는 매일 굶고 있는데 무슨 부자 타령입니까? 관상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쌓아둔 물건이 있습니까? 책뿐입니다. 1000권도 넘을 것입니다. 관상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입니다. 선비님의 사주에서 금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선비님은 이미 큰 부자이십니다. 다만 그 부를 돈으로 바꾸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당을 열었고 그의 학식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훈장이 되었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주의 재물운은 반드시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 인맥, 명예도 모두 재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번엔 두 아들의 다른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시대 어느 부잣집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생년월일씨가 완전히 같았고 따라서 사주팔자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명리학자를 불러 두 아들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주가 같으니 운명도 같겠지요? 명리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주가 같아도 운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씨앗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라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리학자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사를 배웠고 동생은 그를 배워 관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 다 지원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형은 장사에 큰 재능을 보였고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과거에 계속 낙방했고 결국 작은 서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만 한 명은 큰 부자가 되었고 한 명은 평범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형은 장사를 통해 자신의 재물운을 실현했고 동생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문창운을 실현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사주에 맞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명리학자의 말대로 사주는 같아도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음은 애군을 피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말기 베이징에 살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평생 명리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사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60세 되는 해에 큰 애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해가 다가오자 노인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큰 싸움이나 다툼을 피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참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 물가, 공사장 근처를 멀리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술을 끊고 과식하지 않았으며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다음 해 정월 노인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작년에 큰 애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없으셨네요. 혹시 사주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네. 지난 봄에 길에서 넘어질 뻔했고 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뻔했고 가을에는 도둑이 들 뻔했지. 하지만 모두 조심했기에 큰 화를 면했네. 그럼 사주에 나온 애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군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으로 치러낸 것이지. 이것이 바로 명리학을 아는 사람의 지혜라네. 사주에 흉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면 그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리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번엔 새 친구의 사주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시대 같은 마을에 사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사주의 재물운이 강했습니다. 명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분 모두 돈복이 있으나 그 방향이 다릅니다. 첫 번째 친구는 금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명리학자는 그에게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장간을 열었고 날카롭고 정교한 칼을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목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명리학자는 그에게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수가 되었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소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명리학자는 그에게 흐르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인이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고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재물운이라도 오행에 따라 그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의 오행을 알고 그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6 최고의 명리학자와 농부.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명리학자가 시골을 여행하다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명리학자는 호기심이 생겨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사주를 봐드릴까요? 사주가 뭡니까?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농부는 웃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명리학자는 농부의 사주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주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귀격도 없고 큰 재물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사주를 보니 특별히 좋은 운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농부가 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면 햇살이 따뜻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물을 주면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명리학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사주를 보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주는 도구일 뿐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사주를 가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평범한 사주를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명리학자를 불러 사주를 보니 아이의 사주에 큰 흉운이 있었습니다. 15세에 큰 재앙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크게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늘의 뜻인데 15년 후에 데려간다는 것도 하늘의 뜻이겠지요. 하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15세 되던 해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번개를 맞을 뻔했지만 마침 그 순간 나무가 쓰러지며 번개를 대신 맞았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성에 감복하여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이 일구어낸 결과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것일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과 노력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 된 거지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시대 난징에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고 부모도 없이 자랐습니다. 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명리학자가 지나가다 거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니 큰 부자가 될 사주인데 어찌 거지로 살고 있는가? 명리학자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물운이 아주 강합니다.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거지가 웃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다고요? 저는 다리도 성하지 못하고 글도 모르는데 무슨 재물을 모으겠습니까? 당신의 재물운은 땅에 있습니다. 땅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거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구걸하며 번 돈을 모아 성 밖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근처로 큰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거지는 땅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땅을 샀습니다. 10년 후 그는 난징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주에 재물운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르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운을 알고 그에 맞게 노력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길이 열립니다. 다음은 왕이 될 사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어느 작은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명리학자가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왕이 될 사주입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자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 아닌가? 세월이 흘러 왕자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길 앞에 섰습니다. 한 길은 군사를 일으켜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큰 왕이 될 것이나 백성의 피를 많이 흘릴 것입니다. 다른 길은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명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땅은 작아도 백성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왕자는 고민 끝에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주변 나라들도 그의 덕을 흠모했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었고 후대의 성군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주는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가는 길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교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명한 명리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제 사주를 봐주십시오.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명리학자는 사주를 본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주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성공하겠군요. 명리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리학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땅을 보십시오. 비옥한 땅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주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사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들고 실제로 길을 걷는 것은 당신입니다. 좋은 사주를 가졌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평범한 사주를 가졌어도 노력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주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음은 60세에 찾아온 대운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말기 광저우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위안이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노동을 했고 중년에는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가난 때문에 멀리 떠나갔습니다. 59세가 되던 해 장위안은 우연히 길에서 명리학자를 만났습니다. 노인장, 관상이 범상치 않으십니다. 사주를 한번 봐드릴까요? 장위안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주를 봅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걸요. 명리학자는 그의 생년월일시를 물어보고는 한참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장, 내년 60세부터 대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50년이 고생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복을 누릴 운입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 늙은이가 무슨 복을 누립니까? 정말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운은 정제운이 아주 강합니다. 땅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장위안은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60세 생일이 지나고 얼마 후 한 상인이 장위안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장, 혹시 이 근처에 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적당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장위하는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을 팔려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상인은 감사의 표시로 소개비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장위하는 땅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소개하는 땅은 항상 좋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네를 지켜본 그의 눈에는 어떤 땅이 가치 있는지, 어디에 길이 날지, 어느 곳이 발전할지가 보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 노인이 추천하는 땅은 틀림없다더라. 3년 후 장위하는 광저우에서 손꼽히는 땅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집도 새로 짓고 멀리 떠났던 자식들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위하는 그 명리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60이 되니 정말 운이 바뀌었습니다. 명리학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이 바뀐 것도 있지만 노인장께서 평생 쌓은 경험이 때를 만난 것입니다. 60년 동안 이 땅을 지켜본 눈, 사람을 대하며 쌓은 신뢰, 가난을 견디며 기른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대운을 만나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젊었을 때 고생한 것도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노인장의 60년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고, 이제 거두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장위하는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마을의 학당과 우물을 기증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 노인은 늦게 핀 꽃이었지. 하지만 장위한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늦게 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때를 기다렸던 것임을. 마이너스 해시태그 7-2 10년마다 바뀌는 인생. 조선 후기 한양에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명리학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그의 사주를 본 명리학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대운은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기운을 받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 번에 사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의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길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대운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김성준이 20세가 되던 해 그의 대운은 관살운이었습니다. 힘과 권력, 규율과 질서를 상징하는 기운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무과에 응시했고 합격하여 군관이 되었습니다. 변방으로 나가 10년간 군 생활을 했고 용맹함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성준은 타고난 무인이야. 평생 군인으로 살 것이다. 하지만 30세가 되던 해 김성준은 갑자기 군을 떠났습니다. 왜 그만두는가? 지금 승진할 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칼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30대의 대운은 식상운이었습니다. 창의성과 표현, 확장을 의미하는 기운이었습니다. 김성준은 새로운 물건을 발굴하고 새로운 장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보는 청나라 물건을 들여와 팔았고 지방의 특산물을 한양에 유통시켰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성준은 타고난 장사꾼이야. 군인을 그만둔 것은 신의 한 수였어. 하지만 40세가 되던 해 김성준은 또다시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장사를 모두 정리하고 서당을 열었습니다. 미쳤나?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서당을 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40대의 대우는 인성운이었습니다. 학문과 가르침,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는 기운이었습니다. 김성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20대에 쌓은 무예의 경험으로 제자들에게 호연지기를 가르쳤고 30대에 쌓은 세상 경험으로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서당은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당이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어느 날 그 옛날 아버지에게 사주를 봐줬던 명리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김 선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성주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20대에는 모인, 30대에는 장사꾼, 40대에는 훈장.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나는 무인도, 장사꾼도,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김성준이었습니다. 다만 시기마다 다른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명리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주는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우물만 파며 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강을 건너며 삽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주에 맞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김성주는 50대가 되어서도 60대가 되어서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다. 각 장마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전 장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장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것이 대운을 사는 지혜다. 다음은 의사가 될 수 없었던 사주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서울 이준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였던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당연히 의대 가는 거지? 네, 아버지. 저도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대 입시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해했습니다. 성적은 충분한데 왜 매번 떨어지는 거냐? 면접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준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면접 때마다 무언가 꼬였습니다.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면접관과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사수를 앞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준호야, 사주를 한번 봐볼까? 내 고모가 잘 본다는 선생님을 아신다는데. 엄마, 그런 거 미신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봐봐. 잃을 것도 없잖니. 반신반의하며 명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노 선생이라는 분은 준호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 사주에는 의사 운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사주를 보게. 금 기운이 아주 강하네. 금은 날카롭고 정확한 기운이지. 칼을 다루는 기운이기도 하고.
그럼 외과 의사 아닙니까? 칼을 쓰잖아요. 노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칼과 자네가 써야 할 칼은 다르네. 의사의 칼은 치유를 위한 칼이지. 하지만 자네의 금 기운은 창조를 위한 칼이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칼 말일세. 그럼 저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노 선생은 준호의 손을 봤습니다. 손이 좋네. 섬세하고 힘도 있어. 요리는 어떤가? 요리요? 그래, 요리. 칼을 쓰고 재료를 다루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 자네 사주에 딱 맞는 일이야. 게다가 식상이 강해서 표현력도 좋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능도 있어. 준호는 황당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 집안입니다. 요리사가 되라고요? 의사도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자네 사주에는 안 맞아.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늘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자네가 엉뚱한 문만 두드리고 있는 거지. 준호는 집에 돌아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의대 포기하겠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의사 집안에서 요리사라니. 하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당신, 아이가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해보게 해줘요. 준호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부터 달랐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평생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소를 써는 것도 고기를 다루는 것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준호 씨 칼질이 정말 좋은데요? 전에 요리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손재주가 타고났네요. 외과 의사 해도 되겠어요. 그 말에 준호는 웃었습니다. 외과 의사 말고 요리사가 맞았나 봐요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학원에서 수석으로 수료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준호의 요리는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읽듯 요리책을 파고들었고 환자를 대하듯 재료를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3년 후 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오셨어요. 미안하다. 네가 옳았구나. 나는 네가 의사가 되길 바랐지만 넌 내 길을 찾았구나. 아버지, 저는 지금도 사람을 치유합니다. 다만 칼을 다르게 쓸 뿐이에요. 아픈 사람을 수술하는 대신 지친 사람의 마음을 음식으로 치유합니다. 몇 년 후 준호는 노 선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때 말씀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노 선생은 웃었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야. 자네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뿐이지. 사주는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길을 보여주는 거야. 의사도 훌륭한 직업이고 요리사도 훌륭한 직업이지.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는 거야. 그럼 만약 제가 계속 의대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어쩌면 몇 년 더 고생하다가 결국 들어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도 계속 힘들었을 거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것처럼 말이지.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방황하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 사회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사이에서요. 그래서 사주가 필요한 거지.
사주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기운을 타고났는지 알려줘. 그걸 알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 남들이 의사를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나도 의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 각자 자기 씨앗이 다른 거야. 지금 준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았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가끔 TV에 나와서 요리를 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요리사네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은 것임을, 그리고 그 길을 찾는데 사주가 작은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목표는 의사였지만 계속 실패. 명리학자 당신의 사주는 금기운, 칼을 다루는 직업. 외과 의사는 안 맞지만 요리사는 천직. 유명 셰프가 되어 대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띠가 모인 회사 이야기입니다. 2015년 서울 강남의 작은 IT 스타트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하모니테크. 창업자 박지훈 대표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12띠를 각각 한 명씩 채용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띠를 보고 사람을 뽑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명리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띠는 각각 다른 기질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는 빠르고 예민하며 소는 묵묵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추진력이 강하며 토끼는 부드럽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 다양한 기질이 모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각 띠별로 딱 맞는 인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합류한 사람은 1984년생 쥐띠 김민수였습니다. 기획팀장으로 채용된 그는 면접에서부터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틈새를 읽어내는 능력, 경쟁사가 놓친 기회를 찾아내는 감각, 쥐띠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위기 감지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1985년생 소띠 정수진이었습니다. 운영팀장이 된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 화려하지 않지만 회사의 모든 실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 소띠의 인내심과 책임감이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86년생 호랑이띠 강태준이었습니다. 영업팀장으로 합류한 그는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계약도 따내고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 호랑이띠 특유의 용기와 돌파력으로 회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번째는 1987년생 토끼띠 이서연이었습니다. 고객관리팀장이 된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심한 배려로 화난 고객도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 토끼띠의 공감 능력과 관계 중시 성향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1988년생 용띠 최현우였습니다.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한 그는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회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비전. 용띠 특유의 리더십과 큰 그릇이 회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1989년생 뱀띠 윤지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이 된 그녀는 말은 적었지만 통찰력이 깊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정확한 예측을 하는 능력. 뱀띠의 직관력과 분석력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도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1990년생 말띠 송준호였습니다. 마케팅 팀장으로 합류한 그는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잡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사 이름을 알렸습니다. 말띠 특유의 열정과 행동력이 회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1991년생 양띠 한예린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된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챙기고 팀 간 갈등을 중재하며 회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양띠의 배려심과 조화 추구 성향이 회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1992년생 원숭이띠 조민재였습니다. 개발팀장으로 합류한 그는 재치 있고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적응력이 회사의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열 번째는 1993년생 닭띠 김현정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된 그녀는 정확하고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회사의 재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습니다. 닭띠의 완벽주의와 체계성이 회사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11번째는 1994년생 개띠 박성민이었습니다. 총무팀장이 된 그는 의리 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띠의 충성심과 헌신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12번째는 1995년생 돼지띠 오세훈이었습니다. 구매팀장으로 합류한 그는 인심이 좋고 협상력이 뛰어났습니다. 협력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돼지띠의 포용력과 복이 회사에 좋은 인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호랑이띠 태주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때로는 무리한 계약을 밀어붙였고 소띠 수지는 너무 신중해서 결정이 느렸습니다. 말띠 준호는 계획 없이 마케팅을 펼쳐 예산을 초과했고 닭띠 현정은 너무 깐깐해서 필요한 지출도 막았습니다. 갈등이 생겼고 회의 때마다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투자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때 박 대표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의 팀장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박 대표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쥐뛸 민수 팀장은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소띠 수진 팀장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실행합니다. 호랑이띠 태준 팀장은 문을 활짝 열고 토끼띠 서현 팀장은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말띠 준호 팀장이 공격적으로 나가면 닭띠 현정 팀장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원숭이띠 민재 팀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개띠 성민 팀장이 그것을 현실화합니다. 용띠 현우 팀장이 큰 그림을 그리면 뱀띠 지혜 팀장이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양띠 예린 팀장이 사람을 챙기고 돼지띠 세훈 팀장이 자원을 확보합니다. 이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12개 악기입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팀장들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수진이 잠깐 멈추고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가 예산을 초과하려 할 때 현정이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재가 너무 복잡한 기술을 구현하려 할 때 성민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쥐띠의 빠름과 소띠의 느림이 만나 적절한 속도가 되었고 호랑이띠의 공격성과 토끼띠의 부드러움이 만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말띠의 열정과 닭띠의 냉정함이 만나 현명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모니테크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하모니테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 박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CBT의 조화입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들었지만 박 대표는 진심이었습니다. 12개의 다른 기질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이 하모니테크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5년 후 하모니테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박 대표는 12명의 팀장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띠를 가진 이들이지만 그 다름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정작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2띠라는 옛 지혜로 현대적인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모니테크는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띠를 고려합니다. 우리 팀에 없는 띠를 우선 채용한다는 원칙.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이라고 비웃지만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양성이 만드는 조화. 그것이 하모니테크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다음은 AI 시대 사주 이야기입니다. 2035년 서울.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비고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하며 AI 비서가 모든 일정을 관리합니다. 사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춘 AI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생년월일시만 입력하면 단 0.1초 만에 완벽한 사주 분석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오행 밸런스, 10년 대운 예측, 직업 적성 분석, 배우자 궁합, 월별 운세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수치화되고 아름다운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정확도는 놀라웠습니다. 수백만 개의 사주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인간 명리학자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무제한으로 사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명리학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AI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싸니까요. 하지만 강동구 한 구석, 작은 한옥에서 여전히 사람을 만나는 명리학자가 있었습니다. 70대 이정호 선생. 그의 상담료는 30만 원. AI의 30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2035년 어느 날 30대 직장인 최민호가 이정호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AI 사주도 봤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정호 선생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게 부족했느냐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AI는 제 사주를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오행도 용신도 대운도 다 맞았어요. 제가 엔지니어 체질이라는 것도 정확히 맞췄고요. 그런데 제가 왜 힘든지는 몰라요. AI는 제가 금 기운이 강해서 IT 업계가 적합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저 IT 회사 다녀요. 그런데 매일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 선생은 민호의 사주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주 팔자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행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음악가요.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지금도 피아노 치나요? 아니요. 대학 때 그만뒀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사주를 보니 금 기운도 강하지만 수 기운도 강해요. 물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AI는 글만 보고 IT라고 했겠지만 수를 놓쳤어요. 물은 흐름이고 예술이고 감성이에요. 민호 씨는 단순히 코드만 짜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IT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IT와 음악을 결합하세요. 요즘 AI 음악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거기서 일하면 어떨까요? 기술도 쓰고 음악도 할 수 있는 곳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AI는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못 읽어요. 민호 씨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포기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건 사람만이 읽을 수 있어요. 다음 상담자는 40대 여성 김서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AI 사주 봤어요. 이혼하라고 나왔어요. 이 선생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AI가 왜 그랬느냐고. 남편과 궁합이 안 맞대요. 천간충, 지지충, 오행상극. 데이터상으로 최악의 궁합이래요. 통계적으로 이런 궁합은 90% 이혼한대요. 이 선생은 서영의 사주와 남편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영 씨, 남편분과 몇 년 사셨어요? 15년이요. 힘들었나요?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죠. 성격이 정반대라서요. 저는 계획적인데 남편은 즉흥적이고, 저는 집에 있고 싶은데 남편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꽉 막혔을 때 남편이 바람을 넣어주고, 남편이 너무 산만할 때 제가 잡아주고. 이 선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AI는 틀렸어요. 서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 씨 부부는 상극이 맞아요. 하지만 그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셨어요. 15년 동안 서로 부딪히며 맞춰온 거예요. AI는 숫자만 봐요. 충이 몇 개, 합이 몇 개. 하지만 부부는 숫자가 아니에요. 15년 동안 쌓은 추억, 함께 넘은 고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 시간. 그게 진짜 궁합이에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AI는 데이터만 보더니 저희 마음은 안 보더라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정호 선생의 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AI 시대에 왜 아직도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올까요? 이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AI는 사주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야. 패턴을 찾고 확률을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틀리지 않아.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아.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어.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 왜? 선택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진짜 명리학은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 거야.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지금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걸 읽어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AI는 영원히 사람을 못 따라잡나요? 이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언젠가는 AI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때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찾을 거야. 왜? 사람은 공감을 원하니까. 이해받고 싶어 하니까. AI가 아무리 정확해도 따뜻하지는 않아. 손을 잡아주지 못해. 함께 울어주지 못해.
사주의 본질은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야.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돕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정호 선생은 내일 만날 사람들의 사주를 미리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AI가 0.1초 만에 하는 일을 그는 한 사람당 1시간씩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안에는 AI가 절대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에 없는 실제 사주에 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함이. 다음은 SNS 스타의 사주 이야기입니다. 2024년 22살 대학생 강윤아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예요. 오늘은 제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어봤어요.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27. 그중 20은 아마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43. 댓글 2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렸고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했습니다. 촬영도 배우고 편집도 배우고 썸네일도 연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영상이 떴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대학생의 하루 꾸미지 않은 리얼 브이로그. 조회수 100만. 댓글 3000개. 구독자가 하루 만에 5만 명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아의 솔직함에 매료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숨기지 않는 일상,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말솜씨와 센스 있는 편집. 6개월 후 구독자 10만. 1년 후 구독자 50만. 윤아는 대학을 휴학하고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광고 제의가 들어왔고 협찬도 들어왔고 돈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고민도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나는 왜 계속 뭔가 만들어야 하지? 쉬면 안 되나?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윤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의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불안했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초조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윤아야, 사주 한번 봐볼까? 재미로. 엄마, 그런 거 믿어요? 그냥 재미로. 궁금하잖아. 반신반의하며 명리학자를 만났습니다. 명리학자는 윤아의 사주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아 씨, 사주를 보니 식상이 아주 강하네요. 식상이요? 그게 뭔데요? 식신과 상관, 표현력과 창의력을 의미해요. 식상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말로든 글로든 영상으로든. 표현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저잖아요. 저 하루라도 영상 안 만들면 불안해요. 머릿속에 계속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모해야 하고 재미있는 거 보면 바로 찍고 싶고. 맞아요. 그게 윤아 씨의 본성이에요. 게다가 편재도 있어서 이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유튜브는 윤아 씨에게 천직입니다. 윤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옛날 같으면 윤아 씨는 아마 글을 쓰거나 공연을 했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유튜브가 된 거죠.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로 가치를 만드는 것. 명리학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상이 너무 강하면 가끔 과해요.
너무 많이 표현하다가 실수하거나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올리지 마세요. 하루 정도 재워두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을 두세요. 식상이 강한 사람은 혼자 가면 위험해요. 유나는 그 조언을 명심했습니다. 매니저를 고용했고 영상은 하루 뒤에 재검토한 후 올렸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올리려던 영상을 다음날 보면 확실히 문제가 보였습니다. 2년 후 유나의 구독자는 200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 크리에이터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만 해도 힘들던데.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유나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사주의 식상이 강하대. 표현하는 게 내 본성이래. 나는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야. 유튜브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던 거지. 헐, 사주요? 응.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들어보니 완전 맞더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계속 뭔가 만들고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사람.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이었으면 나는 뭐가 됐을까? 시인? 소설가? 배우? 모르겠어. 하지만 2020년대에 태어난 나는 유튜버가 된 거야. 시대가 바뀌어도 사주의 원리는 안 바뀐대. 식상이 강한 사람은 어느 시대든 표현하며 살아. 다만 그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후배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사주 봐볼까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알고 싶어요. 응, 한번 봐봐.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게 너한테 맞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사주가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돼. 2026년 유나는 자신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식상녀의 SNS 생존기.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주를 맹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주는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왜 가만히 못 있는지, 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사주는 내게 말했다. 그게 내 본성이야.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 나는 받아들였고 그 본성을 SNS라는 시대적 도구와 결합했다. 1000년 전에는 시를 썼을 것이고 100년 전에는 소설을 썼을 것이다. 지금은 영상을 만든다. 도구는 바뀌어도 본질은 같다. 나는 표현하며 산다. 그것이 내 운명이고 내 선택이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내 사주가 궁금해. 나도 내 본성을 알고 싶어. 나도 내게 맞는 길을 찾고 싶어.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도구라는 것을.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본성을 시대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구독자 3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을 올리고 매일 사람들과 소통하며 매일 자신을 표현합니다. 식상이 강한 여자 강유나.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